예, 한 주의 한가운데 뜨거운 정치 현안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예,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예, 어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준일 평론가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53%? 예. 그렇게 예상하셨죠? 제가 민심을 못 헤아렸네요. 일단 사과드리고요. 제가 뭐 틀리는 게 한두 개는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65 정도 찍을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본인들이 본인들이 낮췄어요. 나 마지막에 의원 뭐 패스트트랙 뭐 공소 취소 막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한 55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요 정도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3 저는 뭐 이게 받고 53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받은 게 53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좀 압도적인 거를 보여줄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43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반올림하면은 그리고 김기현이 53. 한동훈이 63. 그럼 다음 당대표는 73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는. 조국혁신당 가려면 이제 99.9 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압도적인 지도자를 지금 점점 원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강전애 변호사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좀 대변인 역할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당대 전체를 좀 객관적으로 네. 관리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거 끝났잖아요. 선관위 끝났으니까 좀 어저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선관위도 어제 전당대회 끝나고 회식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제 지금 한 50일 정도 이렇게 저희가 선관위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경부터 이제 각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달이 조금 안 되게 이번 그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3주, 4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었는지 아마 후보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많이 사실은 선관위 안에서 걱정을 했었어요.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었던 각종 이제 뭐 제보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천안에서 있었던 합동 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의 충돌. 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당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들에게 징계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간 것이 처음이었었는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각각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전대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저께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이제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물리적 충돌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날 문제가 있었던 3명의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에 있는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조치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뭐 수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거를 선관위 쪽으로 통보해 온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 결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고 결선으로 갈 경우에는 뭐 1등은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럼 2등이 누구냐 이거 갖고도 또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네. 예, 물론 결선까지 안 갔으니까 2등 3등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보면 원희룡 후보가 2등 나경원 후보가 3등이 됐어요. 네. 또 틀렸어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2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예.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막판에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전선이 이제 원한 이 아니고 나한으로 이제 좀 바뀌는 그랬죠. 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항상 개인 득표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이준석 대표 체제 그때 나왔을 때도 2등을 하고 그때는 당심에서 또 1등을 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2011년에 사실 떠올렸어요. 그때 안상수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다음에 그때 이제 4명이 나왔는데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그랬죠. 그때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친이계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꼴찌했어요. 네, 그러니까. 4등했습니다. 4등했어요.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어요. 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나경원이 이제 2등을 하고 하지 않을까, 아니야 원희룡 3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의 합리적인 추론은 항상 틀리더라고요. 이 김준일 평론가가 여러 번 틀리는 걸로 봐서는 진짜 평론가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평론가가 맞춘다는 게 이상해요. 아니 저 프로야구 3할 때면은 월드스타 아닙니까? 예. 10번 쳐서 3번 맞히면 되는 거거든. 역사상 4할은 한 번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예, 같은 이 동업자인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 예측을 틀린 평론가에게 제가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 드리고 싶어서 좀 근데, 실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게 꼭 틀린 것은 아닌 게 나경원 후보가 당내에서는 3위로 나왔지만 사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2위였었단 말이죠. 근데 합계를 다 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되고 나경원 후보가 3등이 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이슈가 오히려 당내 지지자들은 마음을 좀 바꾸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민들께서는 예.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새 지도부가 일단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당을 추스리고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같은 거를 잘해 나가야 될 텐데 예, 이 상황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잠시 후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게 그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느낌만 좀 우선 두 분께 듣고 싶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야죠. 아니 잘 돼야죠가 아니라 네, 저는 근데 이제 잘 돼야죠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들고 나왔던 제3자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부터 봐야 될 것 잘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가시밭길이다. 저는 뭐 잘 된다 못 된다보다도 진짜 험난할 것 같아요. 대야 관계, 예. 대용산 관계, 당내 역학 관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전당대회 후가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을 보시면 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도 일단 끝나면 또 하나가 돼서 가는구나. 이게 정치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아주 미묘한 느낌의 뉘앙스의 차이 같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에서는 원팀을 강조했는데 건강한 당정관계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은 그냥 원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앞으로의 그 대통령과 당의 관계. 어제 이제 행동에서 좀 주목된 것과 이제 워딩에서 주목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은 이제 원팀 얘기하고 뭐 운명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연찬회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좀 절박한 원팀, 절박한 운명 공동체 이런 느낌이 들었고. 국민 눈높이 특히 얘기했잖아요. 네. 민심과 국민 눈높이. 저는 국민 눈높이가 원래 한동훈 대표가 자주 쓰는 단어기는 한데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국민 눈높이였고 그 갈등 관계가 지금 최근에까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 국민 눈높이라는 거를 다시 소환시킨 거죠. 국민 눈높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이제 용산의 어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절연하겠다. 최소한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였고 또 하나 이제 행동으로 제가 봤던 거는 어제 포위더 인사도 없었고
어퍼컷도 없었다. 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파시잖아요. 이분은 기분 좋으면은 다 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뭐 어퍼컷 연찬회 때도 하고 지난해 전당대회도 했는데 이번에 어퍼컷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차분해진 느낌? 물론 목소리 톤은 굉장히 세고 야당도 비판을 했지만은 폴더 인사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악수하는데 상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의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폴더 인사가 어느 정도 그 당정 관계의 어떤 우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용산의 우위를.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게 될 거를 예고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다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뭔가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그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전우 변호사. 일단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과 어떤 날선 토론 과정에서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지나 당대표까지 되었는데 본인이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윤석열의 꼬리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뭐 어떨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당정 관계가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에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갑작스럽게 여의도 정치에 왔다는 것은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차별화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수락연설에 있어서도 어떤 건강한 당정 관계라든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치열한 토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용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떤 그동안에 20년 동안 굉장히 가근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지금 같은 팀은 되었지만 무언가 불편한 그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첫 번째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어떠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있을 것이다. 두 분 다 차별화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슈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강전우 변호사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 좀 토론해 보죠. 이 함께 하면서도 차별화를 한다면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어떤 수를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올까요? 저는 일단은 본인이 출마 선언에 있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자 할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원내에서 얼만큼 그 화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10명의 의원들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앞에서 최상병 특검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은 내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당론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제3자가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법안을 발의할 때 10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이름을 넣을 만한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장동혁, 뭐 박정은, 진종호 그리고 뭐 한두 명 정도 이외에 결국에는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용산과 각을 세우겠다고 본인이 아예 내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3년이 남아있는 이 대통령의 임기 속에서 한동훈 대표와 용산 간의 이 어떠한 알력 다툼 제대로 된 당정 협력이 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저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려고 하겠지만 잘 안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앞에 이제 인터뷰 나오셨던 김재원 최고가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원내대표의 몫이다. 아, 이미 그래요? 이제 싹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회 구도를 봐도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여기에 지명직 최고 이렇게 4명이 이제 친한으로 분류가 되고 범친윤 아니면 주류가 이제 뭐 추경호, 정점식 여기에 이제 인요한, 김민정, 김재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도부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뭔가를 뭐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경하게 저항을 하겠죠. 저는 이거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은 한동훈 본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는 이것도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결국은 당대표나 이런 이제 지도부는 성적표는 선거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0월에 보궐선거는 이거는 뭐 사실상 국민의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호남 쪽에 무슨 뭐 지자체나 뭐 이제 시의원이나 이런 데가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이제 붙어볼 거예요. 그런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대법원이 만약에 확정 판결이 올해 나오면은 내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추천하는 건 아닐지어도 예. 여러모로 판이 커지면은 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당에서도 그때는 기류가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을 바로 추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완강히 저항하고 하지만은 올해 11월 저는 11월을 주목하는 이유가 11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딱 2년 반이에요. 하반기로 접어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내리막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기엔 좀 빠르지만은 지금 여러 정황상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고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강하게 당에서의 지지자들의 압력이 있으면은 저는 그때쯤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제3자 특검법을 그때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뭐가 됐든 약간 그 후반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은 사실 공수처 수사라는 것도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할 때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다가 이게 좀 역풍처럼 돌아오니까 그때는 본인이 당대표 될 쯤 되면은 뭐 공수처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라고 약간 뒤로 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뭐 평론가님께서 11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7월인데 그 전에는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러면 특검 안 해도 돼. 깨끗하게 클리어됐네. 자 이제 모든 의혹이 다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국민들이 원할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고 그때도 특검 여론 놓고 이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 특검 뭐 논란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야 관계도 어렵고 용산 관계도 어렵고 당내 역학 관계도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면은 한동훈은 할 수밖에 없고 62.5% 그러니까 3분의 2가 저희 당원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뭐 최상병 특검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선거 계속 질 거야. 그래서 좀 지방선거 지고 뭐 보궐선거 지고 대선까지 다 질 거야. 이 물음에 대해서 한동훈은 답을 내놔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 기류가 바뀔 거다.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만약에 뭐 일부라도 기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평론가님은 계속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저는 민주당의 눈높이 지금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높이가 더 우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어떤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는 그때 그 결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두 분 토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또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생각이 있더라도 이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좀 환경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주제 중에 하나로 제가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야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바로 지금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그리고 벌써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먼저 김준일 얘기를 평론가. 해서 오늘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그거 분석 기사를 잘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혁신당, 조국 혁신당을 앞세우고 여당의 분열을 노려라. 민주당의 한동훈 대응법 뭐 기사 제목이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약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 선출 그래서 들어오면은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차규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최근에 박은정 의원이 최근에 댓글팀 뭐 요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넣은 상태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소위원회로 그러니까 법사위에 지금 전체위에 지금 24일에 오늘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를 바로 회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소위원회 회부해서 논의하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압박 카드로 그냥 갖고 가는 겁니까? 현재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현재는 그런 거죠. 현재는 그렇게 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댓글팀 TF는 이제 발동을 했으니 요거에 대해서는 또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25일 내일이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먼저 최상병 특검을 하고 약간의 분열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고 근데 그거는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근데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 지금 폭주한다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 민생 정말 챙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만으로도 일단 정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한동훈 뭐 댓글팀, 여론조성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공소 취소 뭐 청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부탁인지 청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결국에는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일이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단은 들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또 본인들 전당대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금 숙고의 기간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국이 상당히 다중적으로 예.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모든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복합 국면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조국혁신당 얘기도 어쨌든 거기도 전당대회를 했으니까 짧게라도 한 말씀씩 듣고 가야 되겠어요. 왜 웃으세요, 강전혜 변호사? 아니 99.9%인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수치가 북쪽 말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 하겠다면서 한동훈 지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법조계에서는 조국 대표가 아마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집행유예도 붙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곧 그 들어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99.9%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앞에 구자가 나오면은 더불어 공산당 얘기가 나올 거다. 어제 여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구자가 나오고 공산당이냐 뭐 보수 언론 사설도 쓰고 그러는데 그건 김준일 평론가 논평 보고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제가 공산당 이 논평을 사주한 건가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먼저 얘기를 하면은 99.9의 의미가 이제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단독 출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조국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는 당이 워낙 급하니까 추대였고 이번에는 승인을 받고 싶다라는 본인의 포부를 이제 밝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름부터 조국혁신당인데 조국당이잖아요, 조국당. 그러니까 이거 조국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당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99.9는 놀라겠는데 9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공산당이니 이거 그러니까 강제로 뭐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찍고 싶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의 그립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냥 보여줬다 이 정도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치 평론으로는 잘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게요.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 90% 이상 행진을 계속하고 있네요. 자 김준일 평론가. 저는 사실 한 80% 후반 정도나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여론조사 30이거든요. 지금 이건 지역 순회에서 권리당원들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역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같이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90%대는 좀 높은데 그냥 상대가 나온 후보들과 그분들의 캠페인을 보면은 그냥 90% 나올 만도 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지수 후보는 존재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김두관 후보는 제가 계속 우려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사실 어떻게 차별화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좀 좌충우돌이다. 차별화는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팀에서 썼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완전 저는 자멸적인 캠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지자들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당에서 표심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중도 사태는 없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가 그냥 90%를 얻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저는 최종 스코어는 80%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와 대의원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여튼 봅니다. 틀릴 거 각오하고 또 예측하셨습니다. 80% 중반. 네, 틀려야 제맛이죠. 예. 민주당도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회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뭐 압도적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향적인 모습 보였던 거, 종부세 관련해서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 오히려 좀 중도 확장을 위한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십자포화를 맞았었는데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어차피 본인이 얘기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날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 그리고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인의 결국에는 저는 대권 가도를 위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일부러 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하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찾아가서 사모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떠한 차별성이라든지 정확한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부세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과 달리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는 90%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가 조금 더 파이팅하는 모습 그리고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사실은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굉장히 그래요. 흥미로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봉주 이게 1인 2표니까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이거 합쳐서 200이 돼야 되는데 정봉주 후보가 지금 1, 2, 3, 4차 합산해가지고 2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선권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앞에 5명이 누구냐면은 정봉주 그리고 김병주 그리고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뒤에 섰던 게 김민석하고 한준호하고 강선우 이 3명이라고. 근데 김민석 의원은 워낙 뭐 사선 의원이고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섰던 한준호, 강선우가 다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금 당원들이 보는 기준은 친명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친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투력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정봉주는 감옥까지 갔다 BBK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니죠. 보수 정권하고 BBK 사태로 이제 발언으로 이제 감옥까지 간 사람이고 김병주 의원은 최근에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확 드러내고 이제 국방위에서 여러모로 활약이 이렇게 많았고요. 전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탄압받은 서사가 최근에 이제 쌓여 있고요. 김민석 의원은 뭐 워낙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근데 심지어는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탈당해서 입당한 이현주가 5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기준은 어떻게 하면 저쪽하고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걸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건 아까 김재원 최고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의 어떤 중량감이나 전투력이 국민의힘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진종호.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인요한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저는 정치 셀럽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정치인이라보다는. 진종호 의원도 사실 존재감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최고위원들이 좀 국민의힘이 잘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요.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난 사실 총선 과정에서 그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정봉주 의원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종 과거의 설화라든지 뭐 이런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공천을 취소했던 사람이 어쨌든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서 다시 등록을 했었고 여기 민주당에서 뭐 컷오프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들어왔는데 당내에서는 또 1위다.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분이 그 연수원장을 하셨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 뭐 말하자면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이 현근택 변호사를 뭐 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측근들에게 그 산하 기관들의 장이라든지 부원장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인데 그때 이미 뭐 정봉주 전 의원은 친명이라는 걸 잘 알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을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 들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약간 마음의 빚 오히려 네. 뭐 강성 지지층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1등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엔 컷오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는 걸로 저도. 예, 그래서 컷오프가 돼서 이제 그거는 권리당원하고 중앙위원회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이번에 원래는 중앙위원회만 했는데 이번에 당원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정현 변호사 예. 말씀은 컷오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컷오프가 된 후보는 없는 거지 않나요? 뭐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김재원 최고도 뭐 컷오프 됐다가 또 살아나고 뭐 이게 그분도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 좀비 같은 생명력이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예. 그 김민석 후보를 이재명 대표 후보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서 난 왜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투표율이 얼마 안 나온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사실 지나가는 그 뭐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9명이 다 출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한 명만 출연시키면은. 근데 해필이면은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까지 나오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니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건데 다 출연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 TV에는 출연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동시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경선을 하는데 중간중간 한 명씩 하면은 사실 이건 유불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 함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을 한 명씩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킨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 그럼 발상이. 이 9분은 저기 김두관 유튜버에서 나가서 좀 말씀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호소인 같다. 약간 저는 좀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친명 호소인이 아니라 뭐 그냥 친명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다 뭐 생각을 하고요. 뭐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의 대변인 되겠다 뭐 이런 게 출마 선언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 과거에도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뭐 이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가고 있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 유튜브에 이런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줄 세우기 그리고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눈 맞춤을 하고 내가 이 정말로 최측근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재명 네. 대표랑 친하다는 거 어필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좀 네. 굉장한 민주당의 민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터지고 있는 한국 정치판을 지금 예, 두 분이 분석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강재는 변호사. 네, 어쨌든 어제 전당대회가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 네. 당정 간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김재림 말씀드립니다. 평론가. 예, 좀 정치가 한 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해결되는 맛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본격 토론이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김전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7월 24일 수요일 전격 기사 오늘 여기